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듣는 잠자리 동화 달콤 오디오북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도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 들으시면서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제1의 명필과 조선 제1의 기생. 세조 제위 시절 평양에 명옥이라는 유명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미색이 많기로 유명한 평양에서도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데다가 가문은 물론이고 시문 서화에도 뛰어나 그녀를 본 남자들은 하나같이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남자들이 명옥을 한번 보려고 안달이 났으나 명옥은 그 명성에 걸맞게 아무나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소한 자신과 시문 서화를 겨룰 만한 실력을 갖춘 양반 정도는 되어야 겨우 자리를 같이 하였지요. 이런 명옥의 소문은 멀리 한양에까지 퍼져 당대 제일의 풍류남아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평양에 그런 기생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 내가 안 볼 수야 없지. 안평대군이 한창 평양에 갈 생각에 잠겨있던 어느 날 문 밖에서 최성달이라는 사람이 뵙기를 청한다는 정갈이 왔습니다. 들라 하게. 잠시 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내는 갓 20이 넘는 듯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소인 최성달이라 하옵니다. 소인 익히 대감의 필명을 듣고 한번 뵙고자 찾아왔습니다. 그런가? 잘 왔네. 우리 글이나 지으며 사귀어 보세. 안평대군은 문갑에서 지필묵을 꺼내 먼저 글을 썼습니다. 자, 자네도 한번 써보시게. 소인은 그다지 잘 쓰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최성달은 붓을 받아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안평대군은 최성달의 글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그다지 신통하지는 못하는군. 최성달의 글씨는 정갈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실망한 안평대군은 그와 몇 마디 더 나누고는 작별을 고하였지요. 내 급히 갈 곳이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구려. 아쉽지만 다음에 또 오시겠소. 예, 그럼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평대군은 최성달이 나가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이왕 갈아버린 먹이라 한자 더 써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 정도야 누구나 쓸 수 있지. 안평대군은 최성달이 글을 써놓은 종이를 걷어내며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상하게도 그 밑에 깔린 종이에 최성달의 글씨가 또렷이 박혀 있었지요. 거참 먹이 베인 모양이군. 안평대군은 다시 종이를 걷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종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렇게 4대장에 최성달의 글씨가 한 판에 박은 듯 또렷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군. 여봐라, 지금 나가신 손님을 어서 다시 메셔오너라. 하지만 최성달은 이미 멀리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러던 며칠 후 그가 다시 찾아왔지요. 안평대군은 그를 보자 마루까지 나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자네야말로 진정 명필일세 그려. 내 자네를 몰라보고 그만 결례를 범했네.
아닙니다, 나리. 이렇게 해서 안평대군은 최성달을 가까이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벼르던 평양 유람에도 그를 데리고 갔지요. 안평대군의 일행이 평양에 도착하자 그의 행차를 미리 알고 있었는지 평양 감사까지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평대군은 평양을 두루 둘러보았어요. 그러나 안평대군이 그 무엇보다 보고 싶었던 것은 평양의 경치가 아니라 바로 기생, 명옥이었지요. 안평대군이 기대했던 대로 평양 감사는 연회장에 그를 안내하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많은 음식과 기생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누가 명옥인고? 안평대군은 기생들을 쭉 살폈지요. 오호, 저 아이로구나. 안평대군의 눈길은 단번에 한 기생에게 멈추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구나. 내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구나. 안평대군은 흡족한 마음에 저절로 입이 벌어졌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안평대군이 마음껏 풍류를 즐기니 연애는 점점 재미를 더해 갔습니다. 기생들은 모두 그런 안평대군을 흥보의 눈길로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정작 명옥이만은 웃는 듯 마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평대군은 명옥이 자신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자 초조해졌습니다. 그때 최성달이 연회장으로 왔지요. 안평대군은 최성달을 이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혔습니다. 자, 여기 최공의 글씨가 범상치 않으니 우리 같이 즐겨봅시다. 최성달은 먹을 간 뒤 연회장에 모인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단번에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안평대군은 살며시 명옥을 바라보았어요. 과연 명옥은 최성달의 글씨에 관심이 있는 듯 하였습니다. 최성달이 글을 다 쓰고 나자 명옥은 미소를 지으며 아예 그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서방님의 글을 보아하니 악기에도 능숙하실 것 같사옵니다. 글쎄 잘 하지는 못하오만. 최성달이 말끝을 흐리자 명옥은 안평대군에게 말하였어요. 대군 나리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소녀 최서방님의 검은고 장단에 맞춰 노래 한 곡 하고자 하옵니다. 명옥의 얼굴을 보자 안평대군은 넋이 나간 듯 흔쾌히 허락을 하였지요.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 해보겠소, 최공. 그럼 미련한 솜씨나마 해보겠습니다. 이에 명옥이 먼저 소리를 시작하자 뒤이어 최성달이 검은고 줄을 당겼습니다. 명옥의 노랫소리는 애원하는 듯하였고 최성달의 검은고 소리는 그것을 청아하게 반기는 듯하였지요. 두 사람의 소리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연회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나는 구름도 그 소리에 멈추는 듯 하였지요. 안평대군을 비롯하여 그곳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한동안 넋을 잃고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연주가 끝이 났지요. 대군 나리, 제가 이렇게 절경을 자랑하는 평양을 구경하고 연회장까지 와서 실컷 놀아보았으니 제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루었습니다. 모두 나리의 은혜 덕임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갈 길이 바빠 한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모시고 갈 수는 없으니 예서 먼저 물러남을 용서해 주옵소서. 최성달은 안평대군에게 절을 하더니 돌연 연회장을 내려가 뒤도 안 돌아보고 저만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최성달의 뒷모습을 보는
명옥의 기색이 좋지 않더니 그녀는 황급히 안평대군에게 말하였지요. 소녀, 일전에 알았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는지라 지금 다시 통증이 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아뢰옵니다. 황공하오나 먼저 물러남을 용서하시옵소서. 명옥은 안평대군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연회장을 내려가 치마 자락을 쥐고 최성달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이에 안평대군은 기가 막혔지만 어쩌지 못하고 그저 명옥의 뒷모습만 노려볼 뿐이었지요. 명옥을 한번 보고자 한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명옥이 조선 제1의 명필이자 호방한 풍류를 자랑하는 자신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자기가 데려온 최성달에게 빠져 그를 따라가니 안평대군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저 아이가? 갑자기 사람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부벽루 아래 절벽으로 꽃 같은 것이 떨어지고 있었지요. 명옥이 정신없이 최성달을 쫓아갔으나 부벽루에 이르러 최성달이 호련히 사라진 것입니다. 명옥은 최성달을 찾아 헤맸으나 결국 발자국조차 찾지 못하자 그만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버린 것이지요. 안평대군은 명옥과 최성달의 인연을 괴이하게 생각하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안평대군의 귓가에는 아직도 명옥과 최성달이 어우러낸 가락이 울려 퍼지고 있었지요. 쌀과 똥. 옛날 어느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는데 형은 잘 살고 동생은 가난하였지요. 하루는 동생이 배가 고파 형을 집을 찾아가 밥을 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형수가 동생을 보며 말하였습니다. 나무를 해준다면 밥을 주겠어요. 그리하여 동생은 나무를 해주고 형수에게 밥을 얻어 집으로 오던 길에 재를 넘다가 너무 힘이 들어 잠시 쉬었지요. 아유, 좀 쉬었다 가야겠구나. 동생은 형수가 준 보따리를 끌어 밥 주발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밥 주발 안에 밥은 없고 똥만 가득 들어있었지요. 어찌 이리 야박할 수 있을꼬? 동생은 이렇게 한탄하며 냄새나는 똥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서 까만 강아지가 오더니 똥을 날름날름 주워 먹었지요. 동생은 그것이 신통하여 복순아 이리 오너라 라고 하며 강아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강아지가 집에 들어온 날부터 동생은 배 굽는 일도 없고 집 안에는 웃음이 돌았습니다. 한편 형은 동생이 그렇게 가고 난 후 아무 소식이 없기에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동생의 집을 찾아갔는데 동생 집 식구들 얼굴이 하나같이 뽀얗고 웃음이 가득하였습니다. 형은 배고픈 동생의 모습을 생각하며 왔다가 뜻밖의 모습에 놀라 그 이유를 물었지요. 그러자 동생이 대답하였어요. 강아지 하나를 얻어 집에 데리고 왔는데 그 뒤부터는 배 굽는 일도 없고 이렇게 집안에 웃음이 돌아 잘 살고 있습니다. 동생의 말에 배가 아픈 형은 그만 강아지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은 죽은 강아지를 불쌍하게 여겨 사당 밑에 묻었는데 강아지 무덤에서 왕 대순이 자라더니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 보셔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우리 복순이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구려. 동생이 나가보니 하늘에서 쌀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형은 또 동생이 잘 되는 모습을 보니 또다시 배가 아팠어요. 형은 사당으로 가서 땅을 파헤쳐 죽은 강아지를 가져다가 자기 집 사당 밑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거기서 왕대순이 자라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쌀이 아니라 똥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욕심 많은 형은 그렇게 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노인들의 제삿밥. 옛날 어느 마을에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이 살았습니다. 두 노인은 어려서부터 한 마을에서 자라난 단짝 친구였어요. 서로의 집으로 가며 매우 친하게 지내었습니다.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은 같은 해에 손주를 얻었습니다. 김씨 노인에게는 손자, 박씨 노인에게는 손녀가 있었지요. 두 노인은 만나기만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손주 자랑을 하였습니다. 우리 손자 녀석이 어찌나 영특한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아는걸. 아무래도 이 할비를 빼닮았나 봐. 그렇게 똑똑한가? 우리 손녀딸은 그림 그리는 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신사임당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여보게, 우리에게 그처럼 잘난 손주가 있으니 두 아이가 이 다음에 크면 혼인을 시키는 게 어떤가? 좋지. 어울리는 한 쌍이 될 것이야. 김씨 노인과 홍씨 노인은 사돈이 되기로 굳게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노인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몇 년 뒤 나란히 세상을 떠났지요. 갑자기 알아눕더니 같은 날에 숨을 거둔 것이었습니다.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자녀들은 함께 장례를 치르고 마을 뒷산 길가에 두 노인의 무덤을 만들었어요. 두 노인이 생전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돌아가셔도 같이 지내시라는 배려였습니다. 두 노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한 소금 장수가 길을 가다가 두 무덤 앞에 멈추었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하루 종일 걸었더니 몹시 피곤하군. 잠시 쉬었다 가야겠다. 소금 장수는 무덤 옆에 벌렁 누웠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감고 있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지요. 얼마나 잤을까요? 소금 장수는 말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덤 속에서 말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여보게, 오늘이 우리 제삿날이지. 아참, 그렇지. 벌써 1년이 되었구만. 아마도 집에서는 제사상을 차려놓았을 게야. 어서 가서 제사밥을 얻어먹어야지. 그래야지 첫 번째 제사라고 정성을 다해 상을 차렸을 것이야. 내가 좋아하는 생선 요리도 상에 올렸을 테고. 잘 먹고 와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세. 두 무덤의 주인은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영혼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밥을 얻어 먹으러 갔는지 말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지요. 소금 장수는 무덤 주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몹시 궁금하였기 때문이지요. 잠시 뒤 무덤 속에서 또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덤 주인들이 돌아온 것이지요. 여보게, 제사상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잘 차렸지?
잘 차리긴 하도 괘씸한 일을 당해서 그냥 돌아왔다네. 그게 무슨 소린가? 제사밥도 얻어먹지 못했단 말이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오랜만에 집에 가서 제사상을 받아보니 밥에 바윗돌을 넣었지 뭐야. 국에는 구렁이가 들어있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손자 녀석의 손을 뜨거운 국 속에 맞들이고 왔다네. 그런 일이 있었구만. 실은 나도 제사밥을 얻어먹지 못했다네. 자네는 왜 나처럼 제사밥에 바위, 제사국에 구렁이가 들어있던가? 아, 그건 아니고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글쎄 제사 음식을 만들어 상에 올리는 것이야. 떡을 구울 때 손녀딸이 똥을 쌌지. 며느리는 얼른 달려와 똥을 치웠지. 그런데 그 더러운 손을 씻지 않고 며느리가 그냥 떡을 굽는 것이야. 그리고 그 떡을 제사상에 올려놓고. 아이고 더러워라. 그래서 음식에 입도 되지 않았군. 당연하지.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얼마나 깔끔한가. 토할 것 같아서 도저히 음식을 먹지 못하겠더군. 나도 홧김에 손녀딸의 손을 뜨거운 국 속에 빠뜨리고 왔지. 아들 내외가 손녀를 끔찍하게 생각하거든. 자네도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구먼. 잘 살든 못 살든 제사는 정성 아닌가. 상 위에 시래기 죽 한 사발을 올렸을 망정 조상을 생각하며 온 정성을 다했으면 기쁘게 받아 먹을 수 있지. 안 그런가? 물론이지. 그나저나 자식들이 괘씸하여 손주를 벌주고 돌아왔지만 가슴이 아프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 그렇지. 된 데에는 송이버섯을 태워 참기름에 묻혀 바르는 게 득효약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약을 발라주었는지 모르겠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이야. 소금 장수는 두 노인의 영혼이 푸념하고 탄식하며 나누는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두 분의 걱정을 내가 덜어드려야겠어. 다음부터는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도 두 분 자식들에게 해주고 이렇게 생각한 소금 장수는 무덤가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소금 장수는 뒷산 길가의 무덤이 누구네 집안 무덤인지 알아보고 김씨 노인과 박씨 노인의 집을 찾아갔지요. 두 노인의 무덤에서 들은 대로 두 노인의 손자 손녀는 뜨거운 국에 손을 대었습니다. 좋은 약을 구하지 못해 아프다고 보채고 있었지요. 소금 장수는 지난밤 두 노인의 무덤에서 들은 이야기를 두 노인의 자식들에게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알려준 대로 송이버섯을 태워 참기름에 묻혀 발랐더니 아이들이 된 손이 씻은 듯이 나았지요. 소금 장수는 김씨 노인의 말이 생각나서 제사상에 올렸던 밥과 국을 가져오라 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밥에는 돌이 들어있고 국에는 머리카락이 들어있었습니다. 김씨 노인의 눈에는 돌이 바위, 머리카락이 구렁이로 보였던 것이지요. 소금 장수에게 모든 사정을 전해들은 두 노인의 자식들은 정성을 다해 제사를 준비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제사를 정성껏 잘 드렸다고 합니다. 구렁이로 태어난 어머니.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가 뭘 만들어 먹든지만 하면 시어머니가 적게 먹으라고 작작작 이라고 말하였지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죽으면서도 작작작 하면서 죽었지요. 시어머니가 죽고 어느 날 광에 쌀을 가지러 들어가자 어디선가 작작작 소리가 났습니다. 이상하네. 이게 무슨 소리지? 이상하게 여긴 며느리가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 글쎄 구렁이가 작작작 거리고 있었지요. 깜짝 놀란 며느리는 살아서도 작작거리더니 죽어 구렁이가 되어서도 작작거리는 것이 너무 화가 나서 끓는 물을 한 바가지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구렁이 허물이 군데군데 벗겨졌지요. 구렁이가 앞들 배추밭에 가더니 배추에다 슬슬 몸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지푸라기로 둥근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구렁이에게 가서 말하였어요. 정말 우리 어머니거든. 이 그릇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자 구렁이가 스르르 그릇 안으로 들어갔지요. 아들은 그걸 짊어지고 절마다 찾아다니며 연불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산 고개를 넘는데 구렁이가 말하였어요. 나를 이곳에다 내려놓으려무나. 그리고 돌아갈 때 벼락이 쳐도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거라. 또 여기서 한 10리쯤 가면 거기 너희 진짜 연분이 있으니 거기서 그 여자와 살거라. 그리고 마루 밑을 파보면 네가 생전 먹고 살 것이 나올 것이야. 아들은 구렁이를 내려놓고 얼마를 가려니까 벼랑간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내렸습니다. 아들은 구렁이의 말대로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니 오막살이가 나타났고 거기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 여인과 인연을 맺고 살다가 그 집 마루 밑을 파보았는데 과연 구렁이의 말대로 평생 먹고 쓸 만큼의 금독이 나와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전처 생각이 났지요. 그래서 전처의 집을 찾아가니 빈 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하길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집 사람들이 모두 죽고 이 꼴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리 다툼. 이른 봄 어느 날이었습니다. 까치와 까마귀와 비둘기가 둥지를 틀려고 한 나무에 모여 들었습니다. 강변에 높이 솟은 황철 나무는 둥지를 틀기에 알맞았지요. 우연히 한 나무에서 만나게 되었구려. 둥지를 들고 의좋게 살아봅시다. 그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둥지를 틀 자리를 고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마다 맨 윗자리를 탐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동안 옥신각신 다툼질을 하였습니다. 먼저 까마귀가 입을 열었어요. 맨 윗자리는 여러모로 보나 위풍 있는 제가 차지해야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몸집이 큰 데다가 명이 길어 100년을 산단 말이야. 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를 쏘지 않고 100년 동안 살려두었겠나? 그건 다 내가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맨 윗자리엔 내가 둥지를 들어야 해. 까마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까치가 꽁지를 달싹대며 막아 나섰습니다. 그건 당치 않은 소리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를 꼽는다면 나를 빼놓고 누구를 꼽겠소? 나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준다오. 그래서 내가
울타리에 앉아 깍깍거리기만 해도 사람들은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고 나를 칭찬한다오. 그러니 사람들이 떠받드는 위풍 있는 내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지 않겠소. 그 말을 듣고 있던 비둘기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눈알을 빙글빙글 굴리면서 제 자랑을 하였지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새가 위풍 있는 새라면 시비를 거나마나 내가 첫째요. 나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풀어주는 새라오. 천리 말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소식을 몰라 안타까워할 때에 나는 그 소식을 입에 물고 쌩쌩 날아가 전해준다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고마워 고소한 콩알을 던져주는 것이라오. 그러니 맨 윗자리는 내 자리요. 이렇게 그들은 저마다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려고 옥신각신하였습니다. 그들의 다툼질은 반나절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지요. 서로 찢고 까불면서 목이 아프게 짓거리다 보니 배까지 출출해졌습니다. 배가 고픈데 점심이나 먹고 결판을 내자고. 그들은 저마다 갖고 온 점심을 먹고 나서 자리 다툼을 계속하였어요. 누가 맨 윗자리에 둥지를 틀겠는가 하는 신랑이 질만하다가 끝장이 날 것 같지 않아서 이번에는 누가 맨 아랫자리에 둥지를 틀어야 하겠는가를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맨 아랫자리엔 행실이 고약한 새가 둥지를 틀어야 하오. 행실이 고약하다는 걸 뭘 보고 정하겠소. 사람들은 술을 지나치게 마시는 것을 행실이 고약한 것으로 여기는데 우리도 누가 술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가려내야 한다고 생각하오. 비둘기는 이렇게 제 생각을 털어놓고 나서 이마를 찡그리며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난 원래 술이라면 먹지도 못할 뿐더러 술집 가까이에만 가도 냄새가 역겨워서 견디지 못한다오. 그래서 한평생 술집과 담을 쌓고 살아가니 나와 술은 인연이 없소. 까치는 비둘기의 말을 막으며 한술 더 뜨려고 빗대를 돋우었습니다. 그쯤한 게 무슨 대단한 것이라고. 난 여름이면 도무지 밖으로 날아다니지도 못한다오. 왜냐하면 혹시 모르고 밀밭을 지나다가 취해버릴 수 있기 때문이지. 나는 이처럼 술을 만드는 밀보리만 보아도 역겨워 견디지 못한다오. 까치가 말하자 이번엔 까마귀가 우겨댈 줄 알았는데 웬일인지 말 한마디 없이 잠잠하였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까마귀를 바라보았어요. 까마귀는 눈을 흡뜨고 까무라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까치와 비둘기는 깜짝 놀라 까마귀의 몸뚱이를 주물러 주었지요. 까마귀는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커다란 눈을 꿈뻑꿈뻑 하였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오? 까치와 비둘기가 물었지요. 그러자 까마귀가 능글맞게 대답하였습니다. 말도 말게 임자들이 술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취했던 것이라오. 나는 본래 술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가 어지럽고 정신이 깜빡깜빡 흐려지거든. 그러니 내 앞에서 다시 술이라는 말도 꺼내지 마시오. 까마귀는 이러면서 마치 제 행실이 가장 바른 것처럼 꾸며대었습니다. 이때 아까부터 옆에 있는 나무 가지에 앉아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던 봉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들, 짓거리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야말로 엉큼한 놈들이구나. 좋은 것을 제가 차지하려더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야 어떻게 한 나무에서 살 수 있겠느냐. 어서 썩 물러가거라.
새들의 으뜸인 봉황이 성이 나서 부르짖었습니다. 봉황은 착한 새들이 이 나무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자리를 특별히 골라두었던 것입니다. 수다스럽던 까치와 까마귀, 비둘기가 쫓겨가자 백로와 학이 훨훨 날아왔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찾느라고 허둥대는 것이야? 봉황이 그들을 보고 물었어요. 예, 저희들은 둥지를 틀 자리가 없어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를 줄 터이니 둘이 화목하게 살 수 있겠느냐? 예, 제가 아래에 둥지를 틀고 학이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백로가 말하였어요. 그러자 빨간 댕기를 머리에 단 학도 한마디 하였지요. 아닙니다. 제가 밑에 둥지를 틀고 백로가 위에 둥지를 틀게 해 함께 살겠습니다. 봉황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끄덕였어요. 과연 너희들은 한 나무에 살만한 친구로구나. 자, 그럼 의좋게 살거라. 봉황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둥지를 틀 자리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학과 백로는 그 나무에 둥지를 나란히 틀어놓고 오손도손 화목하게 잘 살아갔답니다. 머리 9 달린 괴물 도둑. 옛날 9월산 땅굴 속에 머리가 9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몸뚱이 하나에 코, 입, 머리가 9개이고 귀, 눈이 18개씩 달린 괴물은 밤만 되면 마을로 내려와서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금은 보화를 도둑질 해가고 예쁜 여자들을 땅굴 속으로 끌고 가서 잡아먹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 이야기만 들어도 벌벌 떨었지요. 괴물 도둑은 어찌나 힘이 세고 사나운지 이름난 장사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머리가 9 달린 9월산 도둑이 어찌 사람이요? 괴물 중에서도 왕괴물이지. 겁을 잔뜩 집어먹은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을 잡을 생각도 못하고 무서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괴물 도둑이 젊은 선빈의 집에 나타났습니다. 젊은 선비는 아름다운 아내와 동생 꽃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요. 괴물 도둑은 선빈의 집 대문을 발길로 차 부수고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젊은 선비는 글방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집에는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만 있었지요. 너희들은 참말로 예쁘구나. 나를 따라가자.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괴물 도둑은 선비의 아내와 꽃분이를 덥석 끌어안고 달아났지요. 글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아내와 꽃분이를 찾아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꽃분아. 선비의 슬픈 목소리는 온 마을에 울려 퍼졌지만 마을 사람들은 괴물 도둑이 무서워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등불을 켜들고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선비는 길바닥에 움푹 나 있는 발자국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18개의 발자국이 나 있었던 것입니다. 괴물 도둑이 아내와 꽃분이를 붙들어 갔구나. 내 기어이 원수를 갚고 말 것이야. 날이 밝자 선비는 괴물 도둑을 찾아 원수를 갚겠다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여보게, 자네가 괴물 도둑을 어떻게 잡는단 말이야. 아까운 목숨 버리지 말고 그만두게. 아닙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제 아내와 동생을 찾아야겠어요.
선비는 마을 사람들을 뿌리치고 아내와 동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먼 길을 떠났습니다. 선비가 집을 떠난 지 석 달째 되는 날 어떤 산속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요. 선비가 솔밭 속을 헤치면서 걸어가는데 바위 밑에서 할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이 일을 어쩌면 좋누. 웬 할머니가 바위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깊은 산 속에 혼자 앉아서 왜 울고 계십니까? 아이고 젊은이, 이 일을 어쩌면 좋소. 우리 집은 저기 산 고개만 넘으면 있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발목을 다쳤다오. 할머니는 다친 다리를 어루만지면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할머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제 등에 업히십시오. 제가 대까지 업어다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할머니를 산속에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유, 고맙기도 해라. 할머니는 젊은 선비의 등에 업혔어요. 선비는 할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험한 산 고갯길을 넘어갔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이 많소. 젊은이의 등에 업혀오는 동안 아픈 다리가 씻은 듯 나았으니 이제는 내 발로 걸어가겠소. 할머니, 제 걱정은 마십시오. 그때 할머니는 풀밭으로 훌쩍 뛰어내렸습니다. 할머니, 선비는 어리둥절했어요. 선비의 등에 엎여있던 할머니는 풀밭에 똑바로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지금 9월산으로 머리 9개 달린 괴물 도둑을 찾아가는 길이지요. 그걸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나는 뭐든지 다 알고 있다오. 젊은이가 괴물 도둑을 잡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 집에 가서 한번 시험해 봅시다. 이상한 할머니는 선비를 데리고 참나무 숲속에 있는 오두막 집으로 갔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커다란 바위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 바위를 한번 들어보시오. 선비는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마당 가운데 있는 바위를 끌어안고 힘을 써 보았습니다. 바위덩이는 꼼짝도 하지 않았지요. 젊은이는 9월산에 갈 수가 없겠구먼. 저 바위를 10번 들어올릴 때까지는 한 발자국도 나가서는 안 된다오. 자, 이걸 먹어보시오. 할머니는 초가집 뒤에 있는 텃밭으로 가더니 팔뚝만한 무 하나를 뽑아서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건 무가 아닙니까? 이건 무가 아니야. 백년 묵은 동삼이라네. 할머니, 고맙습니다. 선비는 동삼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근질근질하고 힘이 무럭무럭 솟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선비에게 동삼을 주었어요. 선비가 할머니네 집에 와서 동삼을 먹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젊은이, 바위덩이를 한번 들어보구려. 예, 할머니. 젊은 선비는 바위덩이를 번쩍 들어서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선비는 계속해서 바위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됐구먼. 젊은이 오늘 길을 떠나구려. 그런데 나는 괴물 도둑이 9월산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 폭포에서 어떤 할아버지를 만나면 물어보구려. 그때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서 할머니와 초가집을 어디론가 날려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산신령님이었구나. 험한 산 고개를 5개나 넘은 선비는
폭포가 비단처럼 펼쳐진 산 골짜기까지 왔습니다. 할머니의 말대로 폭포수 앞에는 낯선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괴물 도둑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선비는 할아버지에게 공손히 인사를 한 뒤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젊은 선비, 잘 와주었소. 자, 이걸 받아요.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번쩍번쩍 빛나는 은장도 하나를 꺼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선비가 한 가지 준비할 게 있어. 나뭇잎을 태워 재를 만들어 가지고 가시오. 요긴하게 쓸 때가 있을 것이오. 괴물 도둑은 부월산에서 가장 큰 고목나무 밑에서 살고 있어. 말을 마치자 할아버지는 하얀 연기가 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선비는 꼭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선비는 나뭇잎을 긁어 모아 불을 놓아서 재를 만들어 모았습니다. 그러고는 나뭇잎 재를 자루 속에 넣어서 등에 지고 9월산 험한 산길을 헤매었지요. 선비는 사흘 동안을 돌아다니다가 늙은 팽나무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렇게 큰 팽나무도 있을까? 1000년은 넘어 보이는구나. 선비는 팽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나무 주위를 빙빙 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땅이 푹 꺼지면서 선비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땅 밑으로 떨어진 선비는 깜빡 정신을 잃었지요. 선비는 캑캑 하는 괴상망측한 소리에 놀라 눈을 떴습니다. 분명히 땅이 꺼져서 땅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여기가 어디지? 젊은 선비는 뭐가 뭔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눈앞에는 넓은 마당이 있고 대궐 같은 큰 집들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꽃밭에는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꽃분아! 오빠! 선비와 꽃분이는 하마터면 큰 소리를 지를 뻔하였어요. 선비는 꽃분이를 껴안았습니다. 꽃분아, 죽지 않고 살아있었구나. 네 언니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빠, 여기는 위험해요. 저쪽으로 가서 이야기해요. 어쩌려고 이런 위험한 곳에 오셨어요? 꽃분아, 내 걱정은 말거라. 괴물 도둑을 죽이고 너랑 언니를 구하려고 왔다. 네 언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창고 속에 갇혀 있어요. 괴물 도둑이 내일 아침 식사 때 구워 먹겠대요. 저는 괴물 도둑의 심부름꾼이 되었어요. 꽃분아, 울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 지금 괴물 도둑은 어디에 있어? 어젯밤에 처녀를 셋이나 잡아먹고 지금은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럼 잘 됐구나.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거라. 선비는 할아버지가 준 은장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빠, 정말 괴물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걱정 말거라. 선비는 꽃분이를 따라서 괴물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괴물이 코를 골 때마다 대들보와 문짝들이 콧바람에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선비는 괴물 도둑의 머리 9개 가운데서 가장 큰 머리를 향해 은장도로 후려쳤습니다. 괴물의 머리 하나가 뚝 잘라지더니 방 안을 뱅글뱅글 맴돌다가 천장 위에 찰싹하고 달라붙었습니다. 네 이놈, 누구냐?
괴물의 머리는 잘린 목을 향해 방바닥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선비는 재빨리 자루 속에서 재를 꺼내어 잘린 괴물 목에 뿌렸습니다. 괴물의 머리는 목에 다시 붙으려다가 방바닥으로 대굴대굴 굴렀습니다. 원통하고 분하구나. 머리가 9 달린 괴물 도둑은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남아있는 8개의 머리가 꿈틀거리면서 빨간 혀를 날름날름 거렸습니다. 오빠, 빨리 목을 잘라요. 꽃분이가 소리쳤습니다. 젊은 선비는 정신을 가다듬고 나머지 머리도 모두 잘랐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머리가 다시는 달라붙지 못하게 나뭇잎 재를 뿌렸지요. 머리가 9 달린 괴물 도둑을 없앤 젊은 선비는 마침내 아내와 동생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괴물 도둑이 훔친 금은 보화를 마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지요. 은혜 갚은 해골. 옛날 어떤 곳에 소사만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님이 모두 죽고 집이 너무 가난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동냥하면서 살았지요. 나이를 좀 먹어서는 오두막 하나를 지어 나무도 팔고 남의 집 품도 팔며 그럭저럭 지냈답니다. 초겨울이 된 어느 날 땔감을 얻으려고 깊은 숲속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서 아유 추워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사만이 주변을 두리번거렸는데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또 어디서 아이고 추워라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사만이 그냥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참 이상하다. 소사만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몇 번이고 주위를 돌아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요. 소사만이 나무를 다 벤 후 목도 마르고 세수도 하고 싶어 개울에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디서 너무 추워. 춥다. 하는 소리가 들렸지요. 소사만이 세수를 하다 말고 개울을 살펴보니 저쪽에서 두레박 같은 것이 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소리는 거기서 나는 것이었지요. 저게 무엇인가? 하고 보니 그건 바로 사람 해골 바가지가 아니겠어요? 소사만은 왜 해골 바가지가 땅에 묻히지도 못하고 물에 둥둥 떠다니지 하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해골 바가지를 건져서 땅에 묻어 주었지요. 그리고 소사만은 해골 바가지에게 제사도 지내주고 명절이면 차례 음식도 놔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소사만이는 이상하게도 돈을 잘 벌어 남부럽지 않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소사만이 나이가 30이 되는 어느 날이었지요. 그는 밤에 꿈을 꿨어요. 꿈에 머리가 하얀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놀래지 말거라. 나는 홍 장군이라고 한다. 너는 나를 위해 참 좋은 일을 했지. 전쟁 중에 목이 잘려 죽어서 땅속에 묻히지도 못하고 길바닥에 굴러다니고 물에 떠다니고 하는 나를 네가 불쌍히 여겨 볕 좋은 땅에 묻어주고 차례도 지내주고 음식도 받아먹게 해주었으니 나도 이제 은혜를 갚아야겠다. 하고 말했지요. 그렇게 하자 소사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하고 겸손하게 말하였어요. 백발 노인은 잠깐 뜸을 들이다가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사실은 너는 정해진 목숨이 30살까지이다.
그래서 곧 너를 잡으러 저승사자 3명이 올 것이다. 소사만이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백발 노인의 말을 듣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발 노인은 그러니 너는 내 말을 잘 듣거라. 이 마을 동구밖 길목에다 떡과 밥과 술과 고기 반찬상 3개를 차려놓고 새 신발 3켤레를 챙겨 놓거라. 그런 다음 너는 좀 떨어진 데 숨어서 막만 보고 있다가 3사람이 다 먹고 나서 아, 잘 먹었다. 이 상을 누가 차려놓았을까? 하고 말하면 아무 말 말고 있다가 누가 차려놨을까? 누가 차려놨을까? 하고 3번째 말하면 그때 나서서 나 소사만이 차려놨수다 하고 말하거라. 노인은 이렇게 말하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소사만이 잠에서 깨어나니 그 백발 노인은 내가 개울에서 본 그 해골 바가지가 틀림없어. 내가 죽게 생겼으니 은혜를 갚으려고 꿈에 나타난 것 같구나. 그러고는 노인이 시킨 대로 잘 차린 상과 새 신발 3켤레를 챙겨 동구밖 길목에 두고 저기 떨어진 데서 숨어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저승선은 저승사자 3이 소사마니를 심으러 소사마니가 사는 데로 출발하였지요. 그런데 저승이란 원체 멀고 멀어 이승으로 오는데 생각보다 훨씬 늦게 소사마니가 사는 길목에 도착할 수 있었지요. 도착은 했는데 다들 다리는 아프고 피곤한 데다 신발도 해지고 배까지 고파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지치고 지친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면서 해고고 다리도 아프고 배도 고파 나는 안 가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나도 배가 몹시 고파 계속 가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수다 하고 또 다른 저승사자가 자기 허벅지를 퉁퉁 치며 말했습니다. 그때 3번째 저승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쉬었다가 가야겠습니다. 어디 묵을 수 있는 곳이 없겠습니까?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저쪽을 보니 마침 소사만이 잘 차려놓은 상이 3개 놓여있는 것이 보였지요. 여보게들, 저기 보세. 저기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다른 저승사자들이 그쪽을 보니 정말 잘 차려진 상이 3개 놓여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그걸 보고서 상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닥치는 대로 먹었지요. 떡과 술과 고기 반찬을 다 먹고 난 저승사자 하나는 이 음식들을 누가 장만해 두었는지 궁금해졌지요. 그래서 그 저승사자는 이제 나는 배가 부르니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그건 그렇고 누가 이렇게 잘 차려놓았을까? 하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또 다른 저승사자도 둘러보다가 자세히 보니 신발 3켤레가 놓여있지 않겠어요? 그 저승사자는 누가 이렇게 먹을 것을 차려놓고 신발까지 챙겨 놓았을까? 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보았지요. 그런데도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저승사자가 다시 누가 이렇게 먹을 것을 잘 차려놓고 신발까지 챙겨 놓았을까? 하고 3번째로 외쳤지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내가 차려 놓았수다 하면서 소사만이
저승사자들 앞에 나타났지요. 저승사자들은 소사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요? 하고 물었지요. 저는 아무 곳에 사는 소사만입니다. 저승사자 셋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사만이는 수명이 30까지여서 저승으로 데려가려고 한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오늘 죽는 날인 사람 밥과 술을 얻어먹고 신발까지 얻어 신었으니 이제 저 사람을 어떻게 데려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저승사자들은 자기한테 잘해준 고마운 사람을 데려갈 수도 없고 1000명을 거역하자니 그것도 안 될 노릇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사만이를 안 데려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어떡하시겠어요? 무슨 소리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어떻게 데려갑니까? 저승사자 셋은 한참 머리를 맞대고 쑥덕거리다가 마침내 방법을 찾아내어 얼른 다시 저승으로 돌아갔습니다. 저승에 간 저승사자들은 아무도 모르게 사람의 수명을 적어놓은 장부를 꺼내었지요. 그러고는 소사마니의 수명이 30이라고 쓰인 것을 십자 위에 가로로 줄 하나를 그어서 3000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은 이제 소사마니를 저승으로 데려오지 않게 되어서 서로 기뻐하였지요. 그렇게 하여 해골 바가지를 건져내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잘 대접해준 소사마는 그 해골 바가지 덕분에 제 수명에 죽지 않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